이게 위기가 올 때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은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도한 투자가 뭐로 할 수 있냐면은 거래로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해가 2020년, 21년에 였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위기에 빠진 거죠. 지금은 2022년부터 해서 거래가 없어요, 별로요. 위기에 빠진 사람도 없고요. 강남 위주로 해서 돈이 있는 분들이 샀거든요. 과거와는 전혀 달라요. 근데 금리도 지금 내린다 그러고 내려가는 그리고 추세죠. 공급도 없죠. 위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 남은 건 금융위기예요. 그 금융위기 예측할 수 없으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위기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소장님 나와주셨는데 이번에 그 사이에 정부 6억 원 초과 대출 규제가 있었죠. 요 정책이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지금 어떻게 되고 한 달 동안 그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소강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강 상태가 계속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 최근에 그 가격 상승률은 좀 떨어졌고요. 눈에 띄게 바뀐 게 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이게 서울 기준으로 해서 6월 대비해서 지금 7월 달에 20%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6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10,000건 넘었죠. 지금 2,000건밖에 안 나왔어요. 시장에 체감하는 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거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40%? 그것도 30% 좀 미만이고요. 인천도 비슷하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방도 줄었거든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고요. 네. 서울이 좀 가장 크게 줄었고 줄은 내용을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6억 대출이 있었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줄었던 폭이 다 달라요. 5억에서 10억까지는 비율은 줄었지만은 그 비율 안에서 네. 늘었고요. 10억에서 20억 사이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20억 이상은 똑같아요. 가장 타격이 큰 데가 10억에서 20억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출 그냥 가장 크게 받고 있다. 그러면은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 2급지 정도 되고요. 그런 지역이 지금 타격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20억 이상은 큰 변화가 없다. 비중이 줄었지만은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네. 예. 10억에서 20억 사이가 크게 줄었다. 가장 크게 줄었다. 예. 10억 밑으로는 늘었다. 이게 아무래도 돈이 있는데 어딘가로는 이제 가야 되는데 뭐 6억 원 이상은 안 되니까 사실 20억, 30억에서는 딱히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네. 있고. 그분들은 대출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금 부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근데 10억 미만에서는 어쨌든 더 살 수 있는 어쨌든 여전히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10억에서 20억 사이는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영향이란 거고. 네, 그게 크게 영향 받았습니다. 그럼 요 소강 상태는 이제 앞으로 계속되나요? 아니면 지금 일시적인 건가요? 시장에서는 일단 매수자는 관망을 하고요. 매도자는 지금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겨루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달 정도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약간 비수기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추석 전까지는 거래가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추석이 끝나면 다시 움직이면서 시장이 이제 변화가 있을 건데요. 그때까지 아마 신기루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보합으로 갔다가 다시 약간씩 반등하는 기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합으로 갔다가 반등. 이 20억 이상, 10억에서 20억 사이, 10억 밑에 다 보합해서 반등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가격대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나요? 좀 다르게 움직이겠죠. 대출이 되는 곳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의 이제 분포도가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아마 좀 지금보다는 거래가 늘면서 체감하기에 조금 더 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심리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주담대고 이제 한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하는 주택 가격 전망 CSI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6월 대비 7월 달에 조금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거기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0m를 안 떨어졌고요. 떨어졌는데 근데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들은 부동산에 나가보면 손님이 하나도 없다 하거든요. 시장에서 완전 얼어붙었다 이렇게 하고요. 실제 이제 이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지금은 힘겨루기 하고 있다.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 힘겨루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관망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이길 것으로 보이시나요? 매도자가 이기죠. 왜 그러냐면은 왜요? 지금의 어떤 매물들의 성격이 원래 이제 매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다 이제 지금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기에 빠진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낮출 이유가 그렇게 없는 거죠. 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안 팔면은 그냥 전세 놓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세가 그러면 없으면 되는데 전세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낮춰서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 아마 매도자 쪽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끌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뭐 매수자는 힘이 없나요? 매수자는 힘이 없죠. 우리가 매도자가 힘이 없을 때 언제냐면은 그 투자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신수요자분들은 내 물건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그냥 계좌를 안 주면 되니까요. 네. 근데 다주택자는 다르거든요. 다주택자는 내가 시점이 되게 되면은 물건이 그냥 전세 마감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2월에 전세 마감이면 12월에 전세를 한 번 더 놓든지 매도를 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죠. 아니 뭐 월세인데 네. 그 목돈 돌려주기 부담스러울 땐 힘들 네. 거고. 이분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거든요. 네. 그 대처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세거든요. 네. 전세로 위기를 피할 수 있으면은 전세에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가 만기돼서 온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 낼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2023년도에는 제가 전세가 4개가 만기게 됐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위기를 느낀 게 뭐냐면 전세 수요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요. 전세 수요가 없는 건 굉장히 크게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네. 부동산에 제가 그때 전화를 해보니까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장님이. 전세가 떨어졌대요. 네. 전세 떨어진 건 뭐 떨어졌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수요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4개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죠. 그 소장님은 있는 전세를 그냥 우리 세입자 나가지 못하게 하든지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였는데 2개는 이제 2분 나가셨고 2분은 전세금 돌려줬어요. 근데 2개를 처리할 때 제가 그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낮게 팔았거든요. 제가 위기를 겪기 때문에. 지금은 역전세 구간도 지날 거예요. 전세의 어떤 수요도 지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위기에 있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보다는 버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향방 예측할 때 전세 수급 지수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수급 지수가 전세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수급 지수는 일괄적이게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계속 마음이 바뀌거나 데이터들이 바뀌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매매 전망이라든지 오늘 CSI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세 수급이라는 데이터 같이 보게 되면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얘는 전세 수급은 일괄적으로 움직이고요. 나머지들은 시장의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출렁이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방향은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공급에 의해서 전체 환경을 만드는 거는 전세 수급이 가장 큰 먼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세 공급 물량이 구조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주 부족하고요. 올해 가을부터 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가을부터요? 네, 지금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전세 물량 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2년에 우리가 가격 하락했는데요. 하락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미분양이 생기게 됩니다. 하락과 동시에 뭐가 또 있냐면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투자자가 빠졌다는 거는 전세 공급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22년이니까 그게 입주가 올해부터거든요. 올해 입주한 물량에서 전세 물량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제도가 그리고 요즘에 점차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뭐 전세 사기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월세화도 가속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그러면 주택 시장에 좀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세에서 월세에 간다는 그 의미는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성장의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요. 그 성장은 매가 성장의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전세 수요의 성장의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게 이제 지방의 월세가 먼저 많이 늘어난 거 아세요? 작은 도시가 월세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세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시세 차익이 약하기 때문에 수익형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투자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월세를 받겠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나와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월세로 가야겠다 싶어서 지방 작은 소도시부터 월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네. 지금 현재 작은 도시 가보면요. 전세 물량은 없고요. 월세 물량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방에 지금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지금 월세가 지금 더 많습니다. 그 성장이 둔화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거래량도 있고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 지표도 있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신호는 뭘까요? 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 거래량이 막 이제 요즘에 뭐 말씀하신 대로 6월 대비 20% 박살났으니까 집이 예를 들면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 봐라. 지금 거래량 박살났고 5분의 1, 6분의 1. 저 거래량 박살나면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거고 그럼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지고 근데 안 팔리면 매물 쌓일 거고 매물 쌓이다 안 팔리게 되면 호가 낮출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와서 나오는 네. 어떤 매물이라든지 어떤 거래한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거든요.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은 가요. 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뭐가 만드냐면 공급의 환경을 만들어요. 근데 공급의 환경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전세 수급이에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우리가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어떤 변화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요. 6월 대비 7월 달에 그러면 전세 수급이 변했냐? 전혀 안 변했거든요.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우리가 지금 지난달에 한 140 됐는데 이번 달에 145까지 올랐거든요. 네.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어떤 수치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150에서 160 정도 되게 되면은 전세 부족에서 매매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 수치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을쯤 되면은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가는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지금 안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서 집을 사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전세가 가장 부족한 것이 어디냐면 울산하고요, 충북하고 전북이거든요. 네. 이번에 6월 대비 7월 달에 거래가 떨어진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적게 떨어진 도시가 이 세 곳이었어요. 전세 수급이 가장 높은 도시가 가장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수급이 높은 곳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물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시장의 방향인 겁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울산, 충북, 전북이요? 네, 전북입니다. 전북에서 전주. 전주.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6억 원 초과 대출 규제나 이런 거는 다 수도권에만 하는 거잖아요. 지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 지방에도 영향이 있어요? 지방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위축되면서 지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대출 규제가 10억 원대 중저가 아파트 상승에 부추겨 아래에서부터 집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지랑 아니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좀 위축될 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될 수 없는지. 위축은 좀 됐고요. 네. 똑같이 위축됐습니다. 근데 위축된 크기가 다르죠. 네. 서울이 가장 크고요. 지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뿐이고요. 음. 근데 이제 원래 시장이 움직이는 방법은 전세에서 매매로 움직일 때 전세 수요 자체가 우리가 자금력이 약한 분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매를 할 때 저가 아파트부터 움직이는 게 순서거든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2012년, 14년도에 경기도 외곽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게 이제 15년, 16년, 17년 되면서 강남까지 온 거고요. 네. 그게 원래 순서는 그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이 강남을 먼저 가서 샀기 때문에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 아니었거든요. 그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곳이 강남이거든요. 네. 돈으로 힘으로 움직이는 곳을 금융 규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들은 사실은 영향이 좀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순서대로. 그 저가부터 올라가서 다시 고가로 이동하는 시장.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과거 정권과 비교했을 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과 특징은 좀 뭘까요? 정책이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제 비교할 거 없지만 좀 디테일한 면에서 이번 정부가 좀 잘했는 것 같고요. 전시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 투자도 못하고요. 등기도 안 되고 이런 면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잘 막았거든요. 그리고 1주택자나 이런 분들도 이제 집을 옮길 때 이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6개월 안에. 그런 것들은 전입신고 안 하고 너가 그냥 사놓고 전세 놓고 이러면은 잠재적인 투자자를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투기시효를 다 막겠다는 거잖아요. 철저히 막아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한 것 같고요. 세금 관련돼서는 집값을 할게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르고요.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들은 아마 이번 정책이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디테일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전세나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줄게 되게 되면 원래는 저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금액을 줄이게 되면은 그에 맞게 수요가 하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은 대출 한도가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줄은 만큼 시장 하단은 내려가고요. 네. 거기에 맞는 전세부터 놓이게 돼 있어요. 고가 전세는 약간 타격이 있을 거를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메이플 자이 같은 건 전세가 안 되니까 지금 반전세로 막 돌아간다 하잖아요. 시장이 벌써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전세금 대출이 줄었을 때 전세금이 잘 나오는 그 선은 전세가 그래도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상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이번도 비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세부터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전세부터 움직인다. 네. 그러면 혹시나 뭐 하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과거와 같은 부동산 하락장이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락이 오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위기에 빠져야 되는데요. 위기라면 매크로적인 위기를 말하는 건가요? 개인은 위기일 건데요. 개인의 위기가 시장의 위기가 같이 만나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강남 아파트를 10채 샀어요. 그 역전세 맞았어요. 위기가 있나요, 없나요?
개인의 위기가 아니죠. 시장의 위기가 왔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가 없어요. 개인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하락할 때 딱 세 가지로 하락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IMF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고요. 두 번째 과공급이고요. 세 번째가 금리가 급상승할 때예요. 이 세 가지 말고는 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위기가 올 때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은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도한 투자가 뭐로 알 수 있냐면은 거래로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수도권이 엄청난 거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은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 10년도에 서울은 이기 신도시 입주했거든요. 근데 지방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위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구 말고는. 2008년도에 부산이 금융위기에도 4% 올랐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기에겐 강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006년도에 우리가 수도권은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2020년도에 거래가 폭증했거든요. 이때는 전국이 폭증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해가 2020년, 21년에 했어요. 이 두 해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위기가 안 왔으면 괜찮은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경매에 날아가고 우리가 막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역전세 맞고 막 된 거죠. 근데 개인적인 위기가 시장 위기가 같이 만나서 위기에 빠졌다 보면 됩니다. 지금은 2022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올해까지 거래가 없어요. 별로요. 평균은 안 나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도 없고요. 대부분 다 실수요자들이 샀고요. 투자자가 산 분들도 강남 위주로 해서 돈이 있는 분들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매수 수요의 질이라고 할까요? 과거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기에 빠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금리도 지금 내린다 그러고요. 그리고 공급도 없죠. 위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 남은 거는 금융위기예요. 근데 지금 남은 거 그 금융위기 예측할 수 없으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위기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개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영끌이나 뭐 그렇게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매크로 금융이라든가 위기라든가 과도한 공급이라든가 금리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현재는 어쨌든 금융위기는 몰라도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을 보면 아시겠는데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온 다음에 미국이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바꿔버리거든요. 고정금리로.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올라갈 때 부동산이 많이 떨어질 때 미국이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거든요. 고정금리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그런 거와 비슷하거든요. LTV, DTI, DSR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확 낮춰놨죠. 거기다가 실수요자에 의해서 특례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이 샀고요. 거래 자체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위기가 낮아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럼 요거 하나씩 여쭤보면 금리. 한국은행에서 올해 기준금리 이제 2번 인하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지금 연준 파월과 트럼프가 팽팽하게 지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승은 되지 않을 거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이렇게 아니면 그냥 동결하냐에 있는데 어쨌든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건 확실하니까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좀 더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의 전세 매매 수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피봇이라 하잖아요. 금리가 바뀔 때 그때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금리하고 주택 경기 전망 CSI 매매 전망 지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피봇이 생길 때마다 심리가 꺾이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계속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 중에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오를 수 있다. 네, 오를 수 있다. 그 한국은행에서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리를 내리면은 다시 시장이 움직인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에서 2.25쯤 내리게 되면 다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미국에서 또 내리면 한국도 안 내리긴 또 쉽지는. 네, 맞습니다. 한국은 또 미국 금리에 좀 따라가니까. 네. 과도한 공급 얘기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2027년에 심각한 공급 부정과 전세난을 예측하던데 좀 어떻게 보시고 2027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2027년은 정말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시장을 잡지 못할 환경이 들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3년도 가장 낮은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25년도에 계약금 갱신금 쓰거든요.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전세금을 많이 돌려뒀는데 원래 25년도에 전세금 다 올랐어요. 다시 다 회수해야 돼요. 시장이 이제 바뀌었어요. 공수가 바뀐 거죠. 임대인이나 임차인하고. 근데 27년도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갱신금 쓸 수 있잖아요. 27년 갱신금 못 써요. 근데 27년에 그럼 공급이 많냐? 역사상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높은 전세를 가거나
아니, 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27년도에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주택 가격은 시장의 건전성을 위험할 만한 수준인가요? 부동산 거품론에 동의를 안 하시겠네요. 지금 집값이 더 오른다고 보시는 입장이니까. 저는 뭐 가격에 대해서 사실은 거품이 아니다, 이거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의 자산으로 보게 되면은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강남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막 두세 개 갖고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값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불편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하나의 자산으로 보게 되면은 자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매매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강남은 계속 올라가냐? 그것도 아닐 거라 그래서 언젠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떨어지기 힘든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오게 되면 떨어지겠죠. 지금은 우리가 내가를 거품이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금리에서 이게 어쨌든 금리가 부동산을 살 때 내가 대출 금리가 이제 낮아지니까 그렇게 부동산 상승으로 가는 그런 기조인 거잖아요. 근데 6억 원은 어쨌든 초과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예전과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범위가 좀 넓게 돼 있고요. 그 6억이라는 범위가 대상이 좀 넓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2019년 12, 16 대책 때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 2019년도였으니까 10억 이상 대출에 해당되는 곳들이 강남에 제일 많았거든요. 그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강남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평균 100을 못 넘게 됐어요. 네. 못 넘었어요. 지금 또 거래량에 대해서는 아마 줄 거예요. 줄긴 하겠지만은, 근데 거래가 준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거래가 많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어떤 환경인가가 중요하고, 그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그럼 이렇게 분석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관망하고요. 3개월은 간만. 관망하고,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이제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 9월, 10월 되게 되면 전세가 좀 더 없거든요. 전세 수급이 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서울 수도권 외곽 쪽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강남이나 우리가 금액대가 높은 곳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움직임이 좀 덜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곳들은 가격이 낮은 곳에서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덜할 것이라 보시는 이유는 강남 이런 쪽에.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높고요. 네.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